코인 흐름이 우리한테는 뭐 중요하니까 새롭게 나온 소식들 위주로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죠. 뭐 이 정도면 16,700달러 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와 어렵다 와 어렵다 하는데 여기가 딱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도, 그러니까 분석가라는 게 우리보다 차트는 더 잘 보죠. 분명히 더 세밀하고 더 어떤 기술적인 흐름 분석, 어떤 패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놓는 것들이 큰 틀에서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며칠째인지 좀 세보진 않았는데 지금 딱 20일 지수 이동 평균 근처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데 이 정도 분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를 어떤 기대한다라기보다 지금 꽤 중요한, 그러니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16,700달러 부근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저항이, 이 저항을 뚫고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힘이 없어요. 매수세가 한번 확 달라붙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동력이 없잖아요. 연말에도 사실 좀 괜찮은 재료가 나와줘서 뭐 산타랠리 같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들이 이어지기를 기대를 했지만,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때 또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다. 재료가 나와줘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대하는 것처럼 반등을 해도 아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16,700달러 부근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웃기죠. 지금 6월 저점 생각해 보면 아이구야 지금 싶은 거예요. 그때 상황이래 지금 상황이 지금 약간 지금 오버랩 되면서 이 구간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뽀글이가 참 큰일 했어요. 예, 참 큰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드라이하게, 이거 아침에 짚어봤던 건데 드라이하게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는 분석이죠. 라켓 슈페드히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17.1K까지 돌파 가능하다. 전제 조건은 16,700달러 20일 지수 이동 평균부터 일단 뚫고 나면 17.1까지 가능할 수 있고, 여기까지 뚫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18.3K까지 랠리가 가능해. 그런데 만약에 16.7에서 다시 저항받고 떨어지면 16.2까지 갈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좀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음 세력이, 매도 세력들이 막 팔아 제끼면서 매도 물량 터지면서 15,400달러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 뭐 기술적으로 그래. 이 지금 박스권 이걸 보고 딱 느낌 딱 오시죠?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FTX 한 방, 두 방 떨어지고 한 절반 정도 갈 수 있는 그 상황. 예, 어렵습니다. 참 지금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지난 한 9월, 10월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많이 어그러졌죠. 너무 많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찌리님 고맙습니다. 네, 김준님 어서 오세요. 네, 기웅님 안녕하세요. 네, 후천적 금수저님, 네, 오성용님 안녕하세요. 네, 착한 부자님 오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찌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FTX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솔라나 프로젝트죠. 워낙 좀 멀쩡한 프로젝트고 뭐 튼실하고 커뮤니티 로열티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안타까워요. 지금 뽀글이 사태로 인한 어떤 그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죽하면 비탈릭 부테린이 좋은 기회, 공정한 기회를 솔라나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가 지금 컵 앤 핸들 패턴을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컵 핸들 만들고 올라간다, 반등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저항 라인으로 딱 지목되고 있는 게 16.7, 여기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에요. 여길 만약에 이제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핸들 만들어서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리지스턴스가 16.8, 그러고 나서 이제 17,000달러 넘어갈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빠르면 이번 주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은 뭐 워낙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간다, 진짜 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강세론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고 있는 건
똑같이 바라보는 차트인데 어떤 패턴을 적용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강세 전망을 내놓는 건지 저희는 그런 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강세론자들, 약세론자들 이런 모두 다 같이 함께 묶어서 분석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와 진짜 이번 주에 그러면 주말 지나면 17,000달러 가는 거야? 이렇게 조금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스터디를 같이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을 우리가 지지하기 위해서 물론 마음으로는 지지하지만 왜냐면 시세가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약세론자들의 약세 전망을 비판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이런 방향성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하자님, 박철호님, 어서 오세요. 네, 트러커님, 어서 오세요. 어제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예, 트러커님 어제 안 오셔가지고 새해 인사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오늘 안 하는 날인데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저녁에 여유가 있고 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좀 자료를 만들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로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스탁머니 리잘드는 뭐 이런 얘기 좀 아까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티애널리스트는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지금 돌려가면서 뭐 데일리 차트, 주간 차트, 뭐 월간 차트 막 돌려가면서 각각 다른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멘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근거를 같이 설명해 주면 이게 저희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분석하기가 쉬운데 그냥 문장은 하나예요. 불러는 시작됐다. 뭐 이거 하나고 지금 이 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강세, 약세, 강세, 약세, 강세, 약세, 강세, 약세. 다음은 강세. 왜냐하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40만 달러까지 간다. 뭐 달라요 차트마다 또. 이게 좀 일관성 있게 목표 타겟이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어제 살펴봤던 거에서는 50만 달러 간다 뭐 이러더니 오늘 아침엔가 제가 다룬 거에서는 또뭐 25만 달러? 뭐 간다 이러고 40만 달러 간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금 어떤 데이터적인 걸 조금 더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다음 반감기 이후에 정고 돌파 구간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학자 출신이래요. 그래서 숫자에는 좀 강한 것 같은데 분석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놔서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타겟팅이 너무 범위가 큰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강세론자들은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돈이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돈이 될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주 저희가 최근에 다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렉트캐피탈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연간 차트 1년봉 연간 차트 가지고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조금 월간 차트 먼슬리 가지고 이게 지금 11월에요. FTX 사태 뽀글이 때문에 푹 쳐졌던 게 그러니까 지금 17.2가 10, 11, 19, 8, 7, 6 6월달 이후로 계속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뽀글이 사태로 인해서 꺾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반등했어요. 어디까지? 16.6 위로. 그러니까 17.2, 17.3이 저항 라인이 된 거예요. 11월 이전, 그러니까 뽀글이 사태 이전까지는 6월부터 계속 지지가 되어왔던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17.3에서 20 라인, 2만 달러 라인이 그래서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뚫고 나면은 그 다음은 바로 25,000까지 열려 있어. 이 얘기였거든요. 25,000까지 가면 바로 3만 달러까지 35,000달러까지 열려 있어.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갈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지금 뽀글이 사태 이후로 여기가 지금 꽤 단단한 지지 라인이 지금 꽤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6.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라켓시 우페드히에도 그렇고 여러 분석가들이 지금 17.1, 17.3 이게 이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17.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몇 달 동안의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과거 2018, 9년 이 강세 랠리 할 때 그때부터 지지가 됐던 거구나. 그러니까 3년, 4년 지지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넘어서게 되면 그 위로 열려 있다. 단계가 지금 너무 잘 보이잖아요. 2만 달러 라인까지 열려 있고, 그 다음 2만 5천 달러 열려 있고, 3만 3천 달러, 4만 달러, 4만 5천 달러까지 막 그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꽤 정확하게, 아, 제가 이거 선으로 그으면 좋은데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 저항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와가지고 딱딱 정해져 있는 저항 라인만 잘 뚫어주면은 그걸 이제 밀어 올려줄 매수 물량만 잘 받쳐주면 그 매수 물량을 쏟아붓고 때려 박을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시장 충격이 와주면 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외부 충격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거대한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건 어제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짚어봤지만 중국의 진입, 요거 하나가 지금 제일 크죠. 잠재적으로 포텐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렉티캐피탈의 이런 분석이 참 직관적으로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유승현님, 윈윈님, 이영희님 어서 오세요. 네, 코라님 저를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트러커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현금 채굴을 하시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름의 전략과 이 신뢰, 내가 판단하는 신뢰, 판단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조금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어려웠잖아요. 되게 어려웠고 근데 한번 가면 막 어마어마하죠. 또 근데 빠지는데 또 한번 가면 또 어마어마해요. 우린 이걸 겪었어요. 이걸 겪었던 거죠. 이거 조금 최근에 비교적 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이제 겪은 거고 그렇죠? 이걸 겪지 못했어요. 참 아쉽습니다. 저도 이걸 겪지 못해서 아 참 이거 보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크립토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 회사 업무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이걸 아예 회사 부문으로 편입시켜 버린 거는 이 시대가 한 번은 더 올 거고 이 과정이 크립토의 제도화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지금 크립토 이슈가 단순히 저는 투자를 넘어서 이 사업의 영역으로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도. 근데 좀 트러커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들 잘 지금의 상황을 좀 활용하실 수 있기를 분명히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어 하면서 환호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 차트를 제가 크게 해놨는데 이거 보고 말씀드릴 걸 깜빡했네요. 네, 좀 선명한데 아무튼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들이 크다라는 거, 이 먼슬리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가 거래소 EDMX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많이 짚어봤어요. 그래서 JKB님 어제 안 오셨나 보네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 영상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인도 시장까지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짚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마시고 나서 오늘 나온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이거 얘기 좀 짚어볼게요. 광고 좀 봐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오늘 세 덩어리 준비했거든요. 좀 전에 이제 비트코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빗썸 전 이사회 의장 실소유주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정훈 전 의장이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무죄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살펴볼 거고, 뒤에서 이제 오늘 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그레이스케일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DCG,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그러니까 DCG 이슈인 거죠. 이거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의 자산이 청산되는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건데,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외신 보도 나온 게 있고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찌리님 질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오는 일단 중국의 이더리움, 중국의 첫 번째 코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중국 코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암호화폐 합법화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어떤 수혜를 받는 중국 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네오와 뭐죠? 비체인이에요. 네오 비체인.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여러 어떤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 제가 느끼기에는 네오와 비체인이에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국 코인, 중국의 이더리움 이런 상징성이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비체인은 굉장하죠. 지금 유틸리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성, 뭐 짝퉁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이슈,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는 이슈,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본의 유틸리티성을 보존을 한다. 이게 지금 비트체인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 수십 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 호재를 떠올리는 걸 어떤 준비를 하겠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네오와 비체인 위주로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 삼성중공업 파트너십 계기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홀더분들도 또 많이 계셔서 저희 채널에도, 그래서 조금 봤습니다. 비체인은 저도 지금 한 번씩 가끔씩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추가 매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네오보다는 비체인을 조금, 비체인 유틸리티 성격이 워낙 훌륭하니까 뭐 중앙화 돼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대신. 그런데 뭐 블록체인과 코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빗썸 이정훈 전 의장, 빗썸의 실소유주라고 지금 세간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1,120억 원인가 그래요. 이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재판부의 여러 가지 제가 판결문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뭐 보도된 것들 뭐 거의 받아쓰기를 다 똑같아요. 지금 기사들 언론사만 다르지. 종합을 해보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빗썸 전 이정훈 의장이 특정 코인, 그러니까 빗썸 코인이잖아요. 빗썸 코인 상장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라고, 확약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 혐의가 인정이 안 돼. 일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정훈 전 의장 사건이 있다 보니까 빗썸 왜 이렇게 구려? 뭐 있는 거 아니야? 저러다 거래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오너 리스크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저희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들께서 이런 소식들 전해질 때마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로 한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지금 이 양반을 상대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이 BXA 코인, 이게 빗썸 코인인데 이게 사건이 되게 골 때립니다. 이 김병건이라는 BK그룹 회장이래. 저 잘은 몰라요. 이 스토리를 잘은 모르는데 오늘 내용 나온 걸 보고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 빗썸 코인이요, BXA 코인을 이 사람의 주장, 김 회장이라는 사람, 이 양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이 이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서,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떼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빗썸 경영권을 좀 사가라. 그래서 공동 경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뭐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 BXA 코인, 또 이름도 빗썸 코인이야. 그래서 이 코인이 상장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 양반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야 근데 1120억 원이나 갖다 먹었는데 상장 안 했어 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 이게 사건이 지금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오늘 지금 재판까지 1심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이 경천 동지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 실체도 이상한 이 코인 가지고 팔아서 떼돈 번 다음에 어떤 특정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선 빗썸인데 어떤 거래소에 지분을 사서 공동 경영권을 갖기로 했었다. 뭐 이따위 얘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 양반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 영화 소재죠, 거의. 시나리오만 놓고 보면 참 골 때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양반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어요. 검찰이 지금 근데 김병곤 회장 뭐 이 사람 얘기도 보니까는 확약이 뭐 이 사람은 이정훈 전 의장이 상장 약속을 확약했다라는데 확약이 없었다라는 걸 김병곤 이 양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죄 때릴 정도의 근거는 없어. 그래서 이제 1심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코인 상장에 대한 확약 내용이 없었다.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이게 크게 작용을 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 땐 굴뚝에서는 불이 안 나요. 연기가 안 나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이 말이 이 사람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100% 사실인지 몇 퍼센트나 사실인지는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다가 뭐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냥 받아쓰기 내용들 똑같으니까 이 정도 판시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됐고 이 빗썸 거래소를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가슴을 졸여야 했고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기가 막힌 부분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희한해요. 이런 상황들 보면 참 어려운데 아직까지 이런 거 보면 이 시장이 참 지금 이제 제도화의 길목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21년 이전 상황에서는 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도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케이희님 어서 오세요. 네, 솔담님, 콧노래님, 김재현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봉뱃살님 안녕하세요. 네, 주원장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요즘 또 이렇게 좀 조심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윤경님 오셨네요. 빗썸 쓰세요. 네, 저도 빗썸에 일부 있어요. 뭐 국내 거래소에서 어쨌든 한때 부동의 1위가 될 것처럼 보였던 게 빗썸이고 어쨌든 지금도 2위인데 빗썸이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포함해서 이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 이 정도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인데 근데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무슨 게임 아이템 파는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이 시장에 일찍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뭐 자금 해외 뭐 무단으로 신고 안 하고 송금해가지고 거액을 송금해서 그거 가지고도 조사 받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맞죠. 네. 네, 정진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기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예요. 네, 사기꾼들이 참 돈 냄새를 맡고 어디서든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참, 뭐 이런 거 보면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사기꾼이 아닌지 참 이 분별력 있게 바라보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네, 제가 뭐
얼마의 투자액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그건 이제 투자 자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적절히 메이저들 튼실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빗썸 이슈는 지금 일단락은 됐는데, 그러니까 빗썸 실소유주 사건은 1심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까요? 전 항소할 것 같은데. 항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 1심에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항소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워낙 빗썸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고 검찰 입장에서도 장사하기 좋죠. 장사하기 좋고 그리고 어쨌든 이 거래소 길들이기 차원에서도 시그널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빗썸 사건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빗썸 사건이라기보다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사건은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제 항소했다 검찰이 뭐 이런 소식 나올 거고 다시 이제 2심 재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빗썸 상황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일종의 뭐 뽀글이 사태처럼 막 거래소에 문제 생기고 그거랑은 좀 별도로 떼어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좀 답답해 보여도 어쨌든 거래소는 거의 정부가 엄청 휘어잡고 있잖아요. 네, 휘어잡고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안정성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조금 바라보셔도 어쨌든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와서 약간은 조금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완화 국면으로도 바라볼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걱정이나 우려는 조금은 덜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 뭐 좀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